충북 청주의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지하차도가 두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궁평 두 번째 지하차도. 그래서 이번에 인명 피해가 아주 크게 났지요. 토요일부터 폭우로 잠겨 있었다가 지금 13명 이렇게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전에 이미 그러니까 8시 40분에 금요일 날 저희도 방송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8시 40분에 물이 2분 만에 6만 톤이 들어왔다. 그래서 차량들이 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잠겨버렸다. 그러는데 그로부터 그 시점에서 4시간 전에 이미 금강 홍수 통제소가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국무총리실, 행안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이렇게 공공기관 무려 76곳에 경보를 울렸다고 그래요. 통보문을 보내고 뭐 문자를 발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34분쯤에는 금강 홍수 통제소가 이번에는 유선으로 전화를 직접 걸어서 청주의 흥덕구청에 주민을 대피하고 통제를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불고 1시간 전에는 궁평 1, 2장을 지낸 장찬교 68살 되는 이분이 119에 전화를 직접 해서 제 방이 유실될 것 같다. 그러니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그래서 119가 바로 청주시청에 그걸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3번의 경보가 이미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2번 그리고 거기서 2장을 했던 분이 또 1번 이렇게 그 관련 기관에 바로 경보 조치 시급하다. 미호천교의 그 제방이 곧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일은 그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즉시 바로바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특히 이장을 하셨던 분은 그런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신고를 했는데 그 3번의 사전 경보음을 알리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궁평 제2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고 그 안에 들어간 차는 다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특히 청주에 747번 급행버스가 있는데요. 이 버스는 그게 원래 노선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원래 정해진 노선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물 피해가 있어서 우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회로로 바로 이 지하차도를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로 숨진 그 희생자가 그 버스 안에서만 5명이 발굴이 됐습니다. 행안부가 2019년에 전국의 위험 지하차도 145곳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중에 이걸 3등급으로 또 등급을 분류를 하고 호우비가 많이 내리면 경보를 울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번 사고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행안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고가 난 궁평 지하차도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곳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온답니다. 충청북도 그 관계자가 도 매뉴얼에는 지하차도 중앙이 50cm가 잠겨야 도로가 통제되도록 돼 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상식적으로 얼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50cm면 어디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웬만한 어른들 무릎 위까지 올라와야 그게 50cm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걸 볼 때 바로 한번 재봤습니다. 제 책상에 있는 줄자로 재봤더니 무릎 넘어서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도로가 무릎 넘어 잠기면은 제가 작년 여름에 실제로 겪은 사고입니다. 새벽에 그 분당을 제가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요. 평소에는 뭐 그 넓은 도로니까 끄떡없는 곳이지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서현역을 막 지나가지고 오는데 그 물이 그 자동차 바퀴가 한 절반 정도 잠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퀴가 절반 정도면은 우리 무릎보다 더 낮습니다. 사실은 50cm가 채 되지 못하지요. 바퀴가 승용차 바퀴입니다. 기아차 오피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를 마음껏 낼 수가 없잖아요. 차량이 큰 차량이 아니고 또 앞선 차량도 있고 하니까 속도가 주니까 차가 멈춰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가 멈춰서서 황급하게 차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미 차 엔진 속으로 물이 다 들어와서 나중에 레카차가 차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개활지에 있는 멀쩡한 도로에서도 제 경험입니다. 50cm가 채 차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직접 그때 물깊이를 재보지는 않았는데 한 30에서 40cm 정도 돼 있었는데요. 이 차가 속도를 내고 휙 지나가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섰다 가다를 반복하니까 차가 그냥 시동 꺼지고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리고 말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지하차도의 경우에 50cm가 돼야만 차량 통제를 했다? 도대체 그 매뉴얼을 무슨 기준으로 마련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20cm 이 정도만 돼도 차량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50cm면 차량 바퀴가 거의 다 잠기는 겁니다. 50cm면. 웬만한 소형 승용차 같은 거 특히 50cm면 차량 바퀴가 거의 다 잠깁니다. 이러면 시동 꺼집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여기 인용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관련 부서들이 이 기관들이 쭉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시의 시장은 어디가 있었으며 충청북도의 도지사는 어디가 있었으며 재난안전본부의 국무총리는 어디가 있었는가 이제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그 8시 40분에 총리는 행안부 차관하고 중대본부에서 안전대책 회의하고 있었고요. 충북지사는 그때 그 괴산댐이 막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괴산댐 현장에 가 있었고 청주시장은 주택가 침수 현장에 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맡은 공공기관의 장들이 전부 다 이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 현장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 장소에 이제 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일면 톱이 아무튼 이 오송 지하차도에 3번의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막지 못했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인데요. 사실은 놀랍게도 지난 토요일 그때 이미 독자들께서 올리신 이 시청자 댓글을 보니까 제가 댓글을 쭉 관심 있어서 면밀하게 봤습니다. 이미 그때 저희 독자들께서 다 그걸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시간대별로 몇 시에 경보가 있었다, 몇 시에 경보가 있었다, 몇 시에 경보가 있었다. 그 3차례의 경보를 거기다 다 적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그런 상황을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현장에서 뭐 수십 년씩 살아오고 계시는 분들. 그 댓글 중에 어떤 분들은 참 여러 가지 기가 막힌 그 원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태양광 하겠다며 이산저산 벌목을 그렇게 하더니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게 아니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있었고요. 이런 강 옆에서 도로와 도로가 이렇게 교차를 할 경우에 지하차도 만들지 말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처럼 고가차도를 만들어라,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고가차도를 만들 경우에 환경 미화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환경 미화의 차원과 또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의 그 생명 안전과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겁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보다 고가차도를 만드는 것이 비용도 덜 든다. 또 어떤 분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시작했던 4대강 사업, 이것이 그 후임 대통령들에 쭉 이어지면서 제대로 완성이 됐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아무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어지고 이런 홍수 관리가 제대로 잘 되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4대강 사업을 완성하기는커녕 4대강 보를 다 해체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홍수 관리 능력이 거의 제로가 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금강의 지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금강, 군산에서 부여, 공주, 세종, 그 다음에 오송, 청주,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금강의 지류들. 그래서 미호천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원래 본류에서 큰 강줄기가 있는 곳에서 보호를 막는 사업을 펼친 다음에 그게 1차적으로 이제 정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지류에서 이 천자 붙은 데, 강자 붙은 데 말고 이제 그런 데까지도 다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좀 좋았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방이 무너지고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고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민을 대피하게 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이런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울러 그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각 지역별로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비참지경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는커녕 서울에 앉아가지고 천재냐 인재냐부터 먼저 따지고 있는, 그래서 정치적 공방을 먼저 시작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천재냐 인재냐, 100% 천재가 어디 있겠고 100% 인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재, 인재가 서로 섞여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인재로서의 그 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느냐,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근본적인 질문 하나는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저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100% 국가의 책임이냐? 국가와 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물론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냐 그것이. 또 그것을 정하는데 앞으로 또 국력을 얼마나 또 낭비를 하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들면서 어떤 시청자는 이런 질문도 던지셨더군요. 민주당에게 묻는다. 이번에는 누구를 탄핵할 거냐? 행안부 장관 이미 탄핵 소추돼서 차관이 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행안부 차관 탄핵하자고 나설 것이냐? 그런 말씀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